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대 목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네. 날씨가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요. 예. 오늘 이후부터 추워진다고 하네요. 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와야 되는데 예, 아, 눈을 좋아하십니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 아, 눈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쓸 거 생각하면 네. 저희 집 앞에서 넘어지면 집주인 책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집은 아니지만. 예. 군대 가고 나서부터 네. 예, 눈을 극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연말이고 또 연말이면 이제 평화나무에서 시상하는 게 있잖아요. 예. 어떤 상이죠, 목사님? 아, 저희가 한국 교회 네. 공로상을 이제 시상하는데 한국 공로상. 지난해 저희가 처음으로 했는데 이제 올해가 네.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시상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 이번 올해는 네. 저희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 네. 기관하고요. 네. 그리고 구루밍 인천 세소만 교회 네. 예, 구루밍 성범죄 피해자들 교인편에 섰다가 네. 교단으로부터 이제 모함을 당해서 출교 제명 조치 당하신 네. 예, 박성철 교수님께서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예. 요즘 출교가 너무 많네요. 네. 예전에는 이제 92년에 변선환 감신대 학장과 홍정수 교수 그렇게 교단에서 출교할 때만 해도 이거는 중세 시대의 파문과도 같다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문이 컸는데 이제는 서슴 없습니다. 뭐 이 박성철 목사님 내쫓는 것이나 이동환 목사님 이렇게 네. 출교하는거나 거침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고 주저함이 없습니다. 예, 자기들이 하나님 된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출교라는 게 우리 종교 자체에서 완전 바깥으로 내쫓는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부터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동안 신천지 피해자들 편에 서서 네.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정치권에 자꾸 이렇게 진입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과천시 특히 네. 이제 신천지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과천시 시의회의 윤모 의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 자료서부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기관 관련 기관이 정말 너무 많은 노고와 네. 수고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이 이제 지난 지방 선거 때 이 네. 의원을 선관위에 신고했고, 네. 그리고 이 대책연합하고 관련 언론사들도 네.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서 재판이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재판 결과는 네. 90만 원으로 그쳤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가 됐지만 네. 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100만 원 이상 돼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네. 이 유죄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의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 만장일치로 네. 제명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본인이 과거에 신천지 활동을 했던 사실을 네. 거짓말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속이고 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관련 기관은 그동안 이제 과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네.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들의 네. 현안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돕고 협력하고 저희 기독교회복센터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네. 같이 이렇게 진행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 피해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폐해를 끼치고 있는 이 종교 집단, 네. 병폐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종교 집단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보듬고 네. 이 사건을 실무적으로 그냥 단순히 서명 발표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이런 너무나 훌륭한 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예, 분들에게. 그래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박성철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제명 출교 이유가 뭐였냐면 네. 교단 법을 어기고 네. 불법으로 네. 가서 담임 목사를 했다 이겁니다. 예. 근데
그 불법으로 한 게 아니라 네. 그 당시에 인천 세소만교회에서 그 김다정 목사 편을 들어주고 있는 네. 그 아버지 목사와 그리고 그쪽 측에서 이 박성철 목사님이 불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직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박성철 목사님이 그 교인들이 네. 정한 임시 당회장으로서 합법하다라고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교단 측에서는 이런 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네. 예. 그리고 여기서 정황이 너무 냄새가 나는 게 박성철 목사님을 제명 출교하자고 그 헌의안을 올린 그 안건을 올린 네. 사람이 하필이면은 네. 이 그쪽 측하고 뭔가 커넥션이 가이드 측? 있어 보이는 너무 그 김다정 목사 측 쪽 관련하고 인맥이 있어 보이는 네.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사람이 그걸 해서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야말로 한국교회의 자정 능력 회복과 네. 이번에는 기관 한 곳 그리고 그 개인 인물 한 곳을 저희가 네. 선정했는데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공로의 치적을 우리가 기리고 함께 연대하고 응원하고 위로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약소하지만 예, 상패와 수상을 좀 해서 선정해서 수여해드리고 네. 이걸 좀 기리기 위해서 격려의 차원에서 네. 저희가 이런 시상식을 준비해서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헌신하는 분, 또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분, 이런 분들이 상을 받아가시네요. 예, 그런 사람을 찾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뭐 그냥 조금이라도 손해 볼 것 같으면은 그냥 등 돌리고 외면하는 게 이제 세 텐데, 우리 박성철 목사님 또 신천지 반대 우리 단체 회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더 큰 공익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네, 이렇게 애써주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신천지만큼 또 한국교회와 또 이 한국 정치를 흔들고 있는 인물이죠. 전광훈 씨가 내가 대선 출마하면 윤석열 이긴다. 라는 발언을 했어요. 예. 지난 10일 주일설교에서 자신이 지금 대한민국 정상에 올라갔다라는 취지로 그런 걸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님 다음에 대통령 선거하면 내가 이긴다라는 그동안의 행보와는 상당히 그 다른 좀 도전적인 멘트를 던졌어요. 예. 무슨 의미일까요? 정광훈 목사의 말 한마디 의미가 있겠냐마는 네. 지금 이 모든 이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어떤 세화 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이런 그 선거에 네.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밑밥을 깔고 있는 이런 발언들이 아닐까 네. 저희가 유추를 해봅니다. 네. 예,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뭐라고 그랬냐면요. 정확한 워딩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섭섭하게 하지 마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 자기를. 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제일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하면 내가 이긴다. 그러면서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듯한 약간 그 뉘앙스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동안의 막말이야 뭐 무슨 네. 의미가 있겠냐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만큼은 나름의 그 충정을 보였고 그 뉘앙스 하나하나에 나름의 그 본심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박은 씨가. 예. 그래서 이번 설교에서도 국민의힘을 이제 향한 비난을 마구 쏟아내면서 네.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언급하면서 갑자기 이제 사람이 기득권 한번 맞들리면 이제 못 고친다. 네. 그러면서 아주 이름을 그냥 언급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이 뭐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냐. 국민의힘 이준석 그 전 대표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를 거론하면서 걔네들이 나라를 위해 정치하겠냐. 예배 참석은 이제 그 티키타카를 물어보는 거죠. 얘네들이 뭐 나라를 위해 하겠냐? 그러면 아니요라고 이렇게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나라를 위해서 할 사람은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이 황교안은 나라를 위해 할 사람이 아니다. 자기를 위한 황교안 씨도 단골로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김기현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결국 이걸 뒤집고 200석 할 사람은 여러분과 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연방제 통일을 결의하면 윤석열도 못 막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헌법이고 뭐가 없다, 때법밖에 없다. 그러면서 선제 공격을 해서 반드시 우리가 200석을 해내야 한다라고 이제 새해를 결집하는 듯한 네. 그 멘트를 던졌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스탠스가 네. 초반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네. 그 응석도 부리고 나 좀 봐달라고 했는데 네. 점점 이제 비판의 수위를 살살 높여가고 있어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강훈 전문가이신 우리 김현희 사장님께서 갈수록 윤석열을 왜 비판하는 스탠스로 이제 갈아타고 있는지 조언을 예, 좀-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제 사실은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자유통일당이 그 지금 누구야 그 전광훈이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네. 정의당을 이겼어요. 네. 정의당을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사실은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지지율은 아니죠. 그 한 자릿수 지지율이라는 게 그 뭐 몇 사람만 더 얘기하면 지지율이 금방 순위가 엎어지고 그럴 텐데 어쨌든 여기 굉장히 고무돼 있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보수 정당이 야당일 때는 보수 정당 정치인들이 곧잘 왔어요. 무대 세워가지고 막 그렇게 발언시키고 그러면은 정광훈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위신이 선다고요. 얼굴이 선다고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또 이제 내가 이만큼 보수 정당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과시하는 것이고 윤석열, 김건희가 뭐 아는 척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계속 뭐 거짓말을 했던 거지. 뭐 김건희하고 내가 뭐 통화를 했다느니 뭐 윤석열하고 통화했다는 윤석열과 통화했다는 거는 이제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조나단이가 이제 대신 한 건데 네. 이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그 거짓말 사실을 섞어가면서 계속 자신이 보수 정당 또 보수 정권에 영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영업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신도들 규합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래서 조금 저 지지율 잘 나왔다고 저렇게 고무된 거는 이제 총선이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다음 선거 때 자유통일당 밀어주면은 여러분과 내가 덕본다. 윤석열에게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지하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뭐 크게 해석할 여지는 없고 윤석열한테는 고개를 조아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윤석열의 힘이 꺾이기 전에는. 왜냐하면 이제 그 김기현하고 정재원을 저렇게 무릎 꿇렸듯이 캐비넷이 열리는 순간에 이 뭐 전광훈은 정말 활짝 열지 않아도 반만 열어도 많이 나오니까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그 사실 전광훈으로서는 윤석열한테 거역했다가는 그랬다가는 이제 예를 들면 수사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윤석열이가 뭐 정말 뭐 겉으로는 그렇게 뭐 가까운 척하지 않지만은 속으로는 나를 신경 쓴다,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자기를 수사 대상에 삼는다면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구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으로서는 하는 수 없이 윤석열과 마음에는 안 들지만 지금 그 이렇게 등 돌릴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중의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 뭐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한마디 하면은 와 하고 막 그런 그 선동가로서 네. 그 앞에서 수많은 인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박수를 받고 말 한마디 하면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이 뽕 들어가가지고 항상 내가 다음에 뭐 선거 나가면 뭐 대통령도 될 수 있다. 네. 이런 그 허황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뭐 야사를 하나 말씀드리면 요새 그 서울의 봄이 뭐 대흥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의 봄이 흥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 사건 있고 난 뒤로 이제 공석일 때 여의도에 아주 큰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이 서울제일교회 박형규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출마하면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 목사님들이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게 다수나 대중의 어떤 지지나 이런 걸 받는 게 마치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꾸 기회로 본단 말이에요. 특히 정강훈 씨 같은 경우는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세를 가지고 이 정치판이나 우리 사회의 어떤 흐름이나 그거를 자신이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익이나 목적을 위해서요. 이것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정강훈을 보면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따라하려고 하는 그 리틀 정강훈 중자 소자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아주 그지 같은 거를 좀 배워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예.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내년 총선에 이제 저희 또 공명선거 감시단이 오늘 이제 발대를 합니다. 발족식을 갖고 또 활동하니 저희한테 또 쓸데없는 짓 하다 걸리지 마시고 예, 잘 좀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뭐 평화나무에 정말 어마어마한 소송을 걸어왔는데 이제 목사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또 합니다. 예, 여러분 공명선거에 협조하셔서 존경받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80년 서울의 봄 때 그 박형규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그 박형규 목사님 왜 찾아왔겠어요? 기장 쪽 아니겠습니까? 진보 개신교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 다 나를 밀어주면 내가 1200만까지는 아니었죠 그때는. 이건 1000만이 되지 못했던 그 기독교인들 표를 모아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를 기독교 왕국으로 만들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날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간 건데 이 한심한 거죠. 이미 12.12 때 권력은 전두환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지금 그 박정희 이후로 권력이 공백 상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럼 내가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은데 이미 권력은요 그 만약에 권력자가 사라지면 다른 권력자를 찾아갑니다.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내려놓아서 그 권력이 윤석열한테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전두환한테 이미 넘어간 권력인데 내가 대선에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냥 그야말로 사퇴 파악 못하고 나서려다가 전 장군한테 쫄아가지고 바로 그냥 속으로 개코 같은 소리 했어. 개코 같은 소리. 개코 같은 소리 한 거예요. 그런 감각으로 대통령 아찔합니다. 예. 어쨌든 저기 그 총선 국면에서 또 이제 그 떴다방 정당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전 염려되는 게 그 한 20년 됐어요. 20년 됐죠. 2024년이면은 2004년부터 기독당 운동이 시작됐으니까 이 한 20년 됐다고요. 3%만 얻으면은 원내 정당이 되거든요. 한 석이라도 된다고. 근데 지금 지지율이 지금 3%에 거의 육박했어요. 이번에 진짜 사고 칠 수도 있어요. 그 정광훈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스팔트 보수와 윤석열이 지금 까딱하면 등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스팔트 보수들이 야 국민의힘 어떻게 믿냐? 응? 자유통일당 밀어서 우리 아스팔트도 국회의원을 만들어내자. 여기에 뜻이 모인다면은 그 지금 뭐 신의 시기니 전광훈이 이런 세력이 결합해서 한 명의 국회의원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연동형으로 간다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이번에 전광훈 쪽에서 국회의원 배출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더 열심히 선거법 위반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평화나무에 공명선거 감시단, 물론 뭐 저희가 그들을 표적 삼아서 감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 모든 그런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 활동을 벌이겠다는 얘기예요. 뭐 무슨 자유통일당 지지하는 그런 교회만 뭐 이렇게 저희가 감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뭐 좋은 어떤 그 우리나라가 나아갈 바를 이야기하는 설교는 참 좋습니다만은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또 이렇게 밀어주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시하겠습니다. 그 예. 감시 대상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예. 예, 그런 점을 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특히 그 설교 시간에 목회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얘기할 때가 제일 큰 문제로 결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석이나 그런 어떤 공적 자리가 아닌 곳에서 네. 자신의 정치적 소견과 정치적 그 성향에 대해서 이제 티를 내거나 말하거나 의견 피력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근데 교인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종교 성직자의 행위인 예배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이나 어떤 집회나 연설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종교 성직자로서 예, 그런 직위의 어떤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연동형하고 이제 병립형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네. 빤스당이 탄생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관건일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너 연동형이냐 병립이냐. 근데 또 지금 추세가 병립으로 가면은 과거로 회귀되고 또 어떻게 이제 민주당이 이제 병립형 안 하고 연동형으로 가겠다라고 말해놓고 어떻게 또 이렇게 그 뒤집을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물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장 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예 연동형으로 가야죠라는 말은 성직자로서의 마음이고 예, 정치적으로는 예, 연동형으로 가면 빤스당이 탄생하고 예,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갈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DJ 선생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상인의 머리와 선비의 정신을 가져라. 그래서 그렇다 말이 그렇다라는 거지. 요새 하도 이 연동형 병립형 이슈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아니 어떤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성직자로서는 연동형인데 예, 현실 정치에서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뭔데요? 네가 알아서 생각해라.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네. 예. 아니, 강요할 수 없었다. 예, 아니 뭐 이탄 의원이 뭐 그 연동형 뭐 해야 된다 뭐 맞는 말이죠. 예? 근데 여러분 서울에 보면 보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최규하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바로 그 앞에 전두환 같은 양아치 새끼가 있는데 그 앞에서 원칙 지키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와 태평성대 때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죠. 그러나 눈앞에 어떤 과학이 있거나 예? 전쟁 군대 민주화 이루어져야죠. 근데 전쟁 중에 군대 민주화 외치는 거는 예, 자폭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까지만, 이렇게까지만 더 이상 얘기하면은 예, 또 예, 괜히 쓸데없이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이렇게 한 마디만 예, 덧붙였습니다. 네, 어쨌든 예. 정광훈의 그 행보가 이 총선 앞두고서 계속해서 이제 변할 텐데요. 그 나름의 그 의미가 있다는 것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솔직히 뭐 자꾸 말이 길어지면 정강훈 당이 의석 차지하는 꼴을 제 두 손으로 도저히 못 봐주겠습니다. 요즘에 그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윤석열 지지율도 바닥이고 앞으로 또 김건희 특검 등 악재들이 계속 될 텐데 이럴 때 그 길 잃은 보수들이 자유통일을 지지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는 점 요즘은 좀 분명히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결국에는 이 정광훈 추종하시는 분들 다 이제 가스라이팅의 어떤 그 피해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가스라이팅 관련해서 아주 또 경악할 만한 사건이 교회 안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친부 성폭행 무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성폭행했다라고 거짓으로 이 사건을 벌인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교회에 다니는 친자매들에게 한 장로와 권사 부부가 잘못된 기억을 세뇌해서 친아버지와 외삼촌이 너희를 성폭행했다라고 아이고야. 계속해서 주입해서 결국엔 허위 고소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한 집안을 풍비박산낸 그런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친아버지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했다 치아한 딸 A 씨가 이 밝힌 바에 따르면 A 씨와 한 교회에 다니던 장로와 권사 이 부부가 상담을 통해서 너가
네가 성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너는 아버지와 외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4살 때 5살 무렵에 너희 집 옥상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기억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세뇌시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딸이 친아버지를 또 외삼촌을 이 고소를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전혀 4, 5살 무렵에는 옥상이 없는 집에 이 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들어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기억이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을 만큼 이 완전히 잘못된 없는 일을 정말 그 말 그대로 무고로 지어낸 일이었는데 이 배경에 이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이 교인들이 추종했던 장로 권사 부부가 있다라는 데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장로가요 검찰 수사관이었다고 해요. 이 사건이 지금 소송 가서 이렇게 마지막 이 선고가 나오기까지 꽤 몇 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당시에는 검찰 수사관이었거든요. 지금도 현직 수사관인지는 지금 보도가 되어 있진 않은데 이 검찰 수사관의 어떤 그 짬바입으로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그리고 이 소송을 준비하고 뒤에서 조종하고 하는 역할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하필 외삼촌이었느냐? 외삼촌이 이 조카가 종교 생활을 너무 이상한 그 방식으로 하니까 네. 누나의 부탁에 의해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래서 그 교회 방문해서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될 때 좀 캐묻고 그리고 하는 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의 그 가스라이팅한 이 아이를 자꾸 정신을 깨우려고 하는 이걸 잘못됐다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외삼촌마저도 너가 이 사람에게 성폭행을 다 했다. 구원을 진짜로 얻으려면 이 성적인 죄를 회개해라. 그러니까 성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공포감을 그렇죠. 이제 조성한 거죠. 계속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장로 부부가 교인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그 영적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인식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온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결국에는 가해자의 편에 서게 된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로 이 장로님 부부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를 당한 조카로부터 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그래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이 외삼촌은 이 승소 소식이 기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장로 부부에 동조하는 교인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좀 안타까운 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찰이 구형한 그 형량이 3년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이게 아주 심각한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 심리를 조정한 범죄다라고 하면서 4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이 도왔던 사람들한테도 각각 그 3년씩 네. 이렇게 선고를 하고 법정 구속이 됐네요. 네, 그 가벼운 형이 아니죠. 꽤 중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사실 그 피해자가 당했던 고통, 피해자의 가족들이 당했던 고통에 비하면 3, 4년이 뭐 과연 길까 싶지만 실제로 이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선고들이 너무나 약했고 또 제대로 실질적이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선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매일매일 일상을 보고받았다고 해요. 너가 뭐 결국엔 뭐 남자친구 만나는 것, 뭐 어디 학교를 가고 무엇을 막 먹고 친구를 어떻게 사귀고 가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깊은 관계인지 이것을 아주 매일매일 뭐 어떤 영적 상담이라고 하면서 수개월간 이런 일상적인 고민들을 계속해서 고백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도하고 또 압박하고 여기서 압박은 이 종교적으로도 너가 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가 죄인이다. 영원히 뭐 너가 그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너가 죄인이다. 이렇게 계속 이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 한 사람의 그리고 한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건입니다. 예. 전형적인 그 패턴이 네. 상당히 똑같은데요. 네.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문제 있는 그 네. 교회들에서 네. 담임 목사, 목회자 또는 특정 이렇게 장로나 집사 같이 네. 어떤 신통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상담 능력이 탁월하다. 이제 이런 것을 내세워서 소위 종교적 그루밍, 가스라이팅을 이제 일삼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그 제일 먼저 요 좀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신 지점이 뭐냐면 특히
잠자리, 부부간의 잠자리라든지 네. 아니면 교회 내부의 연애 관계에 대해서 네. 그냥 물어볼 수는 있죠. 쟤랑 사귀냐? 뭐 쟤랑 뭐 연애하냐? 뭐 갑자기 왜냐면 교회 청년부들이나 그 안에서도 네. 연애하다가 또 깨지면 딴 교회로 가버리거든요. 종족을 그렇죠. 감추는 경우가 왕왕 공동체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예.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지만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귀고 누구랑 사귀고 만난 지 얼마나 됐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보고한다든지 네. 사내 연애 금지처럼 교회 내 연애 금지라든지 또 연애하면은 벌금을 물린다든지 그리고 또 그 연애 가운데 있었던 어떤 성적 행위나 대화 그리고 멘트까지도 일일이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총체적인 삶의 일상적인 부분까지도 교회 어떤 그 성직자나 네. 목회자 또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재직들이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행위가 네. 전형적인 이단 사이비 또는 문제 있는 종교 가스라이팅 그루밍을 저지르고 있는 잘못되고 문제 있는 교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은 우리가 얽매여 있는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자유인으로 세우려고 네. 오신 건데 이렇게 모든 일상을 다 보고받고 뒤에서 뭐 통제하고 그래서 그 수동적인 인간으로 그래서 뭐에 매여서 사는 인간으로 만든다는 건 우리 종교적인 정신과도 완전히 예수 정신과도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이런 그 뭐 연애라든지 네. 어떤 개인의 사생활에 깊숙이 이렇게 개입을 네, 해서 경제 그걸 상황이라든가. 컨트롤하려고 네. 하는 게 바로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공포심입니다. 그렇죠. 예. 특히 우리 인간들 이제 인간한테 되게 취약한 게 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떤 이런 성적인 뭐 마스터베이션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생각, 사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성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네. 이성을 갖고 호감만 느껴도 그걸 죄악시 여기고 뭐 사단이 준 생각이라고 하고 그런 아주 전형적인 공포심을 조장해서 그런 일을 함으로써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포심을 유발해 가지고 네. 자신들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수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JMS 있지 않습니까? 네. 이 JMS가 뭐 지옥을 견학하다라는 그 이제 지옥의 마귀들이 네. 지옥에 떨어진 인간들을 괴롭히는 그런 지옥 종류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 뭐 거짓말하는 사람, 뭐 음란죄진 사람 그런 지옥 종류들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공포심을 유발시켜가지고 하는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자위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제가 딸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예, 거기 자위한 사람들이 가서 예, 마귀들한테 엄청난 성고문을 당하는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네.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대한민국 남성 중에 이 딸지옥에 끌려 들어갈 가서 이 마귀들한테 당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원제급이네요. 예, 거의 원제급이다. 그래서 네. 이런 공포심을 유발해 가지고 네. 사람들의 정신적인 어떤 허약한 네. 그리고 그런 지점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공포심 유발로 그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많은 교회의 그 목사들이 그 교인들에게 시시콜콜하게 그 이제 부부간의 은밀한 관계 혹은 뭐 네. 연인과의 그 뭐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그런 일들까지 다 이게 뭐 고백하도록 하잖아요. 네. 뭐 영적으로 뭐 지도한다 이런 미명 아래 이거 뭐겠어요? 이 치부가 교회에 그 많이 공유가 되면은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거든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어떤 가스라이팅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그 교회가 자꾸 비밀을 말하라고 요구한다면 그 교회는 일찌감치 선을 긋고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예, 그걸 알아서 뭐하게 도대체. 아, 나 참. 관음증 환자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예. 각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라나가게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옳은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게 어떤 그 종교의 영역인데 이렇게 속박시키고
그래서 통제당하게 하는 이런 종교는 잘못된 그 정신이다. 잘못된 공동체고 위험한 곳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제 모교 한신대에서 좀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 더 정확히 말하면 외국인 어학당에 다니는 어학연수 온 분들을 거짓으로 유인해서 강제 추방하는 사건이 한신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언론에 네. 아주 시끌벅적했죠. 네, 한신대가 네. 이렇게 그 많은 보도를 받은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한신대 부설 어학당, 한국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2명을 학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행선지를 속이고 버스에 태워서 집단 귀국을 바로 공항으로 가서 바로 집단 귀국을 시켰습니다. 이 정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유학생들이 자, 너희들이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 가야 된다. 외국인 등록증 수령을 위해서 지금 몇 시까지 모여라 해서 지난 11월 27일 오전에 이 외국인 이 우즈베키스탄 23명의 유학생들을 버스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입국 관리소에 가는 척하고 외국인 등록증 네. 수령을 네. 하러 가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식으로 모두도 빠지지 말고 외국인 등록증 수령을 하러 이 버스에 타라라고 해놓고 버스에 타니까 정작 처음 이야기와 달리 출입국 관리소가 아니라 갑자기 병점역, 화성 병점역에서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을 태워서 곧장 인천공항으로 간 겁니다. 네, 출입국관리소는 평택에 있는데 그렇죠. 예, 갑자기 평택으로 가지 않고 병점에서 네. 보안 요원들을 태운 태워요 거예요. 버스에. 거짓말로 네. 유인해서. 그런 다음에 네. 평택 출입국관리소가 아니라 인천공항으로 갑자기 간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한 이 교직원 그리고 경호업체 이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이 이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버스 안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출입국 관리소에 가면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래 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이 계좌에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돈이 네.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너네가 3개월 동안 유지하지 않고 썼기 때문에 너네가 이 조건에 약속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소에 가는 순간 너네는 지금부터 감옥에 가서 있어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건 사실과 분명히 다릅니다. 예. 이분들은 지금 11월 27일인데요. 12월 20일 전후로 이 비자가 살아있는 경우였고, 그리고 이렇게 1,000만 원 이하의 잔액을 보존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감옥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짓말로 위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거짓말로 유인하고 버스 안에서는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 태워서 위협하고 너네 감옥 갈 수 있어. 자, 지금부터 핸드폰 걷겠습니다. 핸드폰 내놓으십시오.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핸드폰을 다 받아서 핸드폰까지 다 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국행 비행기 표도 미리 예매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전에 철저한 계획 하에 진행이 그렇죠.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출입국 서류를 너희가 제출하지 않았고 또 기숙사를 무단 이탈했고 그리고 뭐 학습 태도가 불량하고 품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이 우즈베키스탄 국적 어학연수생들을 다 모두 다 제적 처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불가피한 상황에서 출국 지도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불법 정황 그리고 인권 유린의 정황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말로 유인했고 그다음에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결국에는 이 유학생들은 우리가 공항에 가면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그 마지막 검문소를 통과하는 건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경호업체 직원들 16명이 그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감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줄 모르고 잠깐 외출해서 업무를 보는 줄 알고 나왔다가 그 버스 그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온 가버린 겁니다. 거죠. 그러니까 예. 지내던 기숙사의 짐들이 그대로 있을 거고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나 또 한국인 가족이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결혼해서. 그런 사람들은 정황을 알지도 못한 상태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신대 측이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출국 지도를 했다고 이제 변명하듯이 네. 핑계를 대고 있는데 한신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한신대는 이제
우리가 11월 초에 학생들의 장고 증명서를 요구했는데 대다수의 학생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쓴 거네요. 네, 그러면. 예. 이런 사실을 만약에 너네가 장고 증명서를 충족하지 못해서 너네가 강제 출국을 당할 수가 있어라고 만약에 얘기할 경우에 이 학생들이 도망쳐서 불법 체류자가 될 것을 우려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학생들이 도망쳐서 불법 체류자가 되면 한신대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느냐? 이제 유학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한신대는 한 2년여 전부터 유학생으로는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요. 이제 어학원을 따로 세워서 이렇게 어학연수차 이 외국인 학생들을 받은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어학연수를 받았던 외국인 학생들이 다음 학기에 50% 정도가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한신대가 겪고 있는 재정적인 위기, 학생들의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위기를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서 지금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즈벡 학생들이 뭐 대거 이탈해서 불법 체류자가 될 경우에 법무부에서 이제 제재 조치가 내려올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학교 재정을 그나마 메꿔주던 유학생들마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본인들의 얘기로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좀, 아침에 예. 그 한신대 총장 명의의 네. 담화문이 나왔는데 네. 짧아요. 좀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학생들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의해 이미 비자 연장을 거절당했고 이로 인해서 출국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금도 환불해주고 다음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명분으로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방법이나 과정이 옳지 못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쭉 변명해놓고는. 네. 예, 이번에 출국한 학생들과 한신을 사랑하는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대학은 철저한 조사와 제도 보완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아, 이건 한신대 국제교류원 원장이 책임져야 될 일뿐만이 아니라 한신대 총장도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인권 유린이 예. 있었잖아요. 만약에 미국이나 캐나다 학생들이 이런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똑같이 했을 겁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한신대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네. 과정 중에 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한신대가 마치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네. 이 관련 자료를 한신대에 요구했을 때 네. 휴대폰 압수 장면하고 감옥 간다는 내용을 편집해서 보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속였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그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를 다니려면 통장에 잔고가 1천만 원이 있어야 되고 이걸 3개월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신대를 담당하는 법무부 수원 출입국 외국인 신청 평택 출장소라는 곳에서 이 지침을 근거로 지난 11월 6일 날 한신대 어학연수생들한테 장고증명서를 이제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즈베키스탄 학생들 상당수가 그 3개월 동안 1,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요구를 했는데 1,000만 원이 없었던 거예요. 왜 없었느냐? 네. 예, 안내를 잘못 받은 겁니다. 한신대로부터. 네. 그래서 출국당한 연수생들이 잔고 기준에 대해서 학교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았는데 한신대는 현지 연수생들을 모집할 때 네. 한국 체류에 필요한 잔고 유지 기간을 딱 3개월이 아니라 하루라고 네, 해놓은 그날 거예요. 검사는 하루만 있으면 된다라고 통보한 예. 거죠, 한신대가. 그러니까 예. 유학생들이 생활비로 그 1,000만 원 입금돼 있던 걸 썼겠죠. 중간에 쓴 겁니다. 한국 와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루라고 해놓고 이런 어떤 그 법적 그 내용들이나 이 디테일한 사안을 유학생들이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모르죠. 법제도인데 학교 측에서 안내해 준 대로 그냥 통상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써버려 가지고 1,000만 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불법 체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생길 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건데 네. 저는 이런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네. 좀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지만 네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때리고 큰일 나지 않을까라는 사고 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나? 그런 좀 문제의식이 답답함이 없다라는 있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고 네. 공갈을 친 거 아닙니까?
뭐 감옥 간다는 식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루만 있으면 된다고 말해 놓은 거를 원래 3개월인데 그거를 이제 또 잘못 안내해 놓고 이런 본인들의 불찰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네. 이런 식으로 강제 출국당했다가 나중에 언론 보도라도 되면 막말로 네. 우리 아주 그냥 개작살 날 텐데 그런 사고가 안 되는지 야 이거는 너무 기가 막힌 법무부가 일이에요. 잘못 네. 이야기해줘서 우리가 잘못 공지했다라는 이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좀 그 저희 그 선교회에서도 네. 제가 대표를 있는 선교회에서도 그 난민 사역을 합니다. 이 피난민들 국내 정착이나 이런 네. 것들을 제가 또 난민 기관의 대외협력 이사로도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루라는 멘트를 치긴 쳐요. 그거 법무부에서 검사할 때 그냥 그날 하루만 갖고 있고 확인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3개월이라는 거는 이쪽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이날 법무부가 그 11월에 한 번 더 이 장고 증명서를 요구했다고 그랬잖아요. 11월 네. 6일 날 요 장고 증명서를 요구할 때 네. 11월 6일 그 당일이 아니라 그 하루 네. 그때 계좌 증명서 내면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등본을 네. 정부에서 어떤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등본이나 네. 어떤 그 인적사항 같은 거 제출하지 않습니까? 가족관계. 네. 근데 꼭 보면은 작년에 뽑아놓은 거, 몇 개월에 뽑아놓은 거 해서 그 기준에 걸려가지고 최근에 뽑은 걸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생각에 여지를 갖고 정신줄 놓고 있다가 갑자기 11월 6일 날 요구하라고 하니까 시겁한 거가 아닌가. 행정적 실무에 있어서 이런 착오가 생겼는데 이렇게 되면은 네. 본인들의 불찰을 인정하고 학생들을 다시 귀국 조치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법무부에다가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강제 출국했다는 게 아주 큰 인권 유린이고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 이 사태를 보면서 1937년에 고려인 집단 이주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 스탈린이 이 당시에 러시아 극동 지역에 살던 조선인들을 어디 역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거기다 실어요. 6,000km가 넘는 거리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이분들은 이주할 줄도 모르고 그냥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왔겠죠. 그렇죠. 가을에 출발을 했는데 겨울에 도착했고 내린 곳이 허허벌판이었어요. 무슨 집이 있고 뭐 혹은 뭐 정주 여건이 갖춰진 곳이 아니라 그냥 벌판에다 내려놨습니다. 여기서 잘 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그 열차 안에서 한 500명이 죽었어요.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어서 그냥 달리는 기차 안에서 던지기도 하고 오줌보가 터져서 오줌을 참느라고 죽은 사람도 있었고 물론 그런 극한적인 상황과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그 당시에 하필 모르겠지만. 간 곳도 또 우즈베키스탄으로 그렇죠. 이주시고 우즈베키스탄이었죠. 예. 그렇죠. 극동 지역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돌아가야 될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서 강제로 이주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이런 짓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민족 사학이라 할 수 있는 한신대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학교 측이 이 보도가 되고 한 며칠 지나서야 이제 입장이 나왔는데 그렇죠. 당일에 대응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그래야 되는 건데 많은 이제 한신 출신 기장 목사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아주 큰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한신 출신 많은 분들이 외국인 이주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주민들을 위한 그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 실제로 그 이주민 사역이 그 기장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네. 이 신경을 앞으로도 더 계속 쓰겠다고 하는 분야기도 하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모교인 학교 기장사나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총장 담화본에 나온 것처럼 무슨 뭐 비자 연장이 거부됐고 출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등록금도 환불해 주려고 했고 뭐 재입국할 기회를 마련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정말 그분들을 인격체로 똑같이 대했다면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그 나머지는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했었어야 합니다. 누구 맘대로 거짓말로 유인해서 버스를 태우고 이게 무슨 납치극입니까? 예. 그래서 그냥 입고 나온 그대로 지금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 시민단체들 네. 포함해서 많은 법률가들도 네. 이거는 불법적인 그렇죠.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처리 받을 수 있다 문제제기를 하면 그렇게 네. 다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지금 진정이 접수가 돼서 조사를 착수한 상태고요. 오산 경찰서에서도 지금 조사 중이라고 야, 보도가 이게 되어 누구 머리에서 있습니다. 나온 발상인가? 너무 궁금해요, 그 사실. 국제교류원이었나요? 원장이 지금 그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엔 본인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와 아니 있어요. 이게 김한에서 저기 그렇죠. 귀국시키려고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게 뭐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런 식으로 잔고 증명을 받아서 비자 연장의 그 결정적인 역할을 비자 연장의 결정 여부를 잔고 증명서에 두는 게 아주 잘못됐다라는 지적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법무부가 정말로 이민청을 강조하는 지금 이민청을 엄청 강조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네.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이주민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개선된 상태에서 좀 이민청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주민을 잠재적인 범죄자 또는 안 가난해야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어. 왜냐하면 가난하면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기 때문에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이런 식의 이민청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런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민청이 과연 건강한 것이겠는가. 더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 한신대는 이 학교 자립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영혼을 팔아가면서 자립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기장에서도 좀 강력한 대응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신대는 국제교류원 원장뿐만 아니라 한신대 총장이 책임지고 저는 사퇴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사안이 이랬고 우리의 의도가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뭐 철저한 조사를 해서 다시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이 정부랑 똑같습니까? 철저한 조사를 해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 반드시 물러나야 될 사안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저희 너무 열을 올렸는데 잠시 식힐 겸 우리 종교 중독 회복 강자 센터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동성애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기독교계에서 또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총연합 그리고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예배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이게 과연 보건복지부가 할 일인가 싶어요. 장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였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상급이라는 가치가 확산되고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모여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교계와 정계의 협력을 다짐하는 선포식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 총연합은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보건복지부는 임신, 출산, 양육은 행복한 선택이다. 그리고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너를 만나 새로운 나로라는 문구를 이렇게 그럴듯한 문구를 내세우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문제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미 지금 임신,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도 엄마들 입장에서 참 기가 막힌데요. 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CBS 김진호 사장 또 CTS 감경철 회장 등 김경철 회장이겠죠? 감경철 회장. 네. 뿐만 아니라 교계와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상황에서 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마치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때문이다라는 식의 발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가 됐죠, 이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까지 나서서 차별금지법은 절대 통과돼서 안 된다. 그건 김회재. 네, 김회재 의원, 죄송합니다. 예. 차별금지법이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런 저출생 문제 얘기하면서 나왔습니다. 예. 정말 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동성애입니까? 예. 인식의 개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제도의 관비도 더 가속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 아주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허용하자거나 획일적으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고 그에 대한 요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저와 우리 당은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동성애 하시는 분들의 인권도 소중하고 그분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권장되거나 보편화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우리 국민의힘 대표로 있는 한 이 법은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요. 김기현이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민주당도 그렇게 못해요. 예. 네. 그런 현실이 있는 거고 그 저기 누구야 그 김진호 CBS 사장 이 사람도 예전에 네. 자신이 그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어떤 동성애 반대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을 경우 우리는 그걸 편집하지 않겠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그 논란이 일어나니까 논란을 또 즐기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더라고요. 말하자면은 보수 목사들한테는 어필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논란 자체가 그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BS 사장은 굉장히 지금 보수 교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시그널로서 그렇게 일부러 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할 텐데 한마디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뭐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논쟁거리에 있어서만큼은요 찬이고 반이 있다면은 물론 당연히 교계 안에서도 동성애 문제, 성적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의 다수 보수 교회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나 또 신도들이 있거든요. 네. 뭐 5대5로 이렇게 나눠서 보도하기 어렵더라도 9대1 정도의 그런 어떤 견해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은 한국교회 전체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의 대표라면은 그렇게 한쪽 편을 드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죠. 게다가 기자 출신이라는 사람이. 하여튼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균형 감각이 언론 매체 대표에게도 실종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그야말로 동성애 혐오 집단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물론 동성애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일방에 대한 혐오만 난무하고 있는데 이게 주님의 뜻인가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니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동환 목사가 우리 모두 다 성소수자가 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소수자도 주님의 은총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죠. 또 목회자가 자기 입장을 갖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교를 시켜요? 이거 완전히 파시즘도 이런 파시즘이 없어요. 무섭습니다. 예. 출교 과정도 너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과정이었는데요.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고발인과 같은 지방의 소속. 이럴 경우엔 재척 사유에 해당되는데 그럼에도 이걸 인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수차례 막 공회전만 했습니다. 열린다고 했다 취소되고 또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했다가 또 취소되고 증인이 누군지 뭐 어떤 질문할 수 있을지도 공개를 일부러 안 하고 이런 식의 아주 그 꼼수 그리고 사실 공소 기각이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다시 재기소를 결정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근데 재판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공소 기각 사유가 범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 하자고 절차 하자를 치유했으니 재판이 다시 살아난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결국에는 답정너죠. 답은 다 정해져 있고 이동환 목사님을 출교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냥 그 절차는 중요하지 않게끔 밟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재판이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출교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네. 그 예배 이름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예배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관련 기관들이 한국교회 총연합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위원회가 이제 공동으로 주최한 거였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더불어서 또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두더라도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 저출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에 대한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세대가 다가옴에 따라 일어난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한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예배 자리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극복하자는 그 자리였는데 네. 그러면 이분들의 뇌피셜에는 저출생의 문제가 동성애 때문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마치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로 핀들을 잘못 맞춘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근대 병리학의 네. 아버지라고 불리는 루돌프 피로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분이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에 가서 네. 정부에서 이제 조사를 하라고 가서 이제 독일에서 이제 조사를 하러 갑니다. 네. 근데 이분이 보고서를 올리기를 뭐라고 보고서를 올리냐면 보통은 전염병에 대해서 조사 보고서를 하면 전염병의 그 내용에 대해서 네. 뭐 이러한 사유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전염병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피로 이분이 보고를 하기를 가난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현장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현장에 가봤더니 전염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을 발현시키는 그런 환경들, 네. 예. 형편없는 복지, 열악한 하수시설, 그리고 아주 그 허름한 주거 환경, 이런 모든 총체적인 가난한 빈곤적 환경이 전염병을 창궐하는 원인이다. 그럼 저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다면은 이 자리에 가서 동성애 드립을 칠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껴라고 출산을 기피하느냐 이거예요. 애를 낳으면은 그 길로 집도 못 사고 차도 못 사고, 예? 우리나라 학력과 스펙과 라이센스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야만적인 만모니즘의 자본주의 사회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인서울 아니고 지잡대 나온다고 막 표현을 하고, 그리고 돈 없으면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니들 왜 애 안 낳아? 이렇게 청년들한테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출생 문제는 동성애가 원인이라고 이 이바구를 함부로 털 게 아니라 이놈의 정치인들이, 예? 근본적으로 애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열악하기 때문에 네. 출산율이 1%도 안 돼서 지금 나중에 향후 30년 50년 뒤에 우리나라 아주 최악의 경제적 타격을 맞는다고 모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 세대에 닥친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정신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동성애 드립치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견고하고 세밀한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들과 정책을 갖추고 이것이 실무적으로 진행이 돼야죠. 그런 소리를 해야지 여기서 무슨 뭐 동성애 때문에 차별금지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 때문에 무슨 저출생 문제를 하고 있다. 아주 그냥 주둥이가 그냥 아주 그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이 행사라고 하는 데서도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고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 실현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또 한 본인이나 잘하지 네. 뭔 그런 너나 잘하세요. 청소년 복지 예산하고 관련 그렇죠. 예산 싸그리 다, 예? 빵으로 만들어 놓은 거, 예? 전부 다 끊어버린 정권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뭐 저출생 문제를 동성애라고 드립을 치고 이걸 또 여의도 순복에는 장소를 내줘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 이 분위기를 또 몰아요. 이 애들 결국에는 내년 4월에 있을 기독교 보수표 총선 계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입하고 터는 거 아닙니까? 그 수가 훤히 안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인다면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저기 동성애자가 몇이나 된다고 그렇게 동성애자 때문에 그 저출생이 발발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이게 미래가 암담하면요. 그렇죠. 알아서 결혼 안 하고 알아서 출생을 안 한다고 합니다. 미래가 안 보이면은 미래를 만드는 일을 하면 되죠. 정치인들이 미래가 안 보이니까 당장 뭐 대비를 할 수 없고 준비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요. 또 결혼하고 애 낳으면 그 자체로 또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 어떤 존엄성이 다 허물어지고 또 엄청나게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또 그런 고통을 또 줄여줄 생각은 안 하고 공공이 정부가
그래 놓고 내 안 낳는다고 그것도 동성애 탓을 하고 말이죠. 아유 참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노답이에요 노답. 저희 애가 일주일 동안 열이 났었는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애가 아프면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셔서 그나마 저는 그 애가 아파도 늘 갈 수 있었는데 일주일씩 독감을 앓고 열이 나는 아이를 어디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 이제 조정훈이는 뭐 그래서 싱가폴 그 노동자를 들여서 그 최저임금보다 적은 액수로 그 도우미를 둘 수 있도록 그걸 또 아이디어라고 한신대 내놓고 있어요. 나왔습니까? 한신대랑 아, 정말 참 쭉 정신 나간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가고 지금. 참, 아유 정말. 아니 그러면은 왜 그분들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왜 저임금 받아야 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아니 그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서는 안 되죠.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어디 뭐 번듯하게 생겨가지고 의식 있는 척하고 다니는데 사고가 이거 완전히 외국인 노동자를 그 노예로 하는 이런 발상이었어요. 무시무시한 친구야 그 친구. 시대전환 아니고 시대착오라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 국회에 가 있다는 것이 참 통탄합니다. 예. 오늘 카이로스는 한신대 소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오늘 짧게 전해드린 이동환 목사님 출교 소식을 좀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 기자회견, 네.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하고 네, 여러 어떻게 일정들이 있기 대응하시는지 때문에 네,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김용민 목사님 그리고 김디모네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